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노래 한 곡이 가져온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요. 노래 제목은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당과 정부는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동안 5.18 기념행사에서 늘 불러오던 노래인데요. 기념곡 지정에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종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커널리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합니다. 검찰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요.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60일 만에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 씨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서요. 시한부 기소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더 이상 윗선은 없고 3급인 이 처장의 지시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나요? 네,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직원 3명에게는 공통적으로 모해 증거 위조 및 사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국가보안법은 예상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또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론이고요.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검찰 결국 뻔한 수사 결과를 내놨고 다시 한번 제19 감싸기에 앞장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담배 피는 것, 흡연. 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뭐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 담배 제조회사가 물어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KTNG 등 국내외 세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5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이렇습니다. 일단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세계 암 환자들 가운데 지난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했고요. 네. 또 흡연 기간이 30년이 넘은 사례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건보가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근거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네. 당초에 뭐 최대 2천억대의 소송 가액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담배 소송, 이 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이제 공단이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소비자연맹 등 일부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요. 네. 납세자연맹 등 다른 단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오늘 납세자연맹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고요. 공단은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기한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대한민국 판사들 이 재판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네.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몇 사람이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 서부지법 심리로요.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 측은 김 위원장 등이 주도한 파업이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데다가 정부정책 반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정당성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을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죠. 우선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안철수 공동대표 의중이라는 뜻이죠. 네. 안심이 뭐냐 뭐 논란이 일고 있네요. 예, 박심, 안심 요즘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개혁 공천에 승부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어제는 서울 지역 에서 20% 현역 교체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요.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안철수 대표 측 인사인 윤장현 예비 후보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라는 상징 때문에 이른바 안심이 작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도부와의 교감서를 일축하고 있고요. 반면에 광주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지지 선언에 불참한 박주선 의원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공천 전쟁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분 나누기 의혹들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이거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언제 남았죠. 공천하죠? 근데 공천 얘기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새누리당 공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비교적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는 후보들이 최종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14일 현재 제주지사나 울산시장, 세종시장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관심 지역은 서울인데요. 정몽준, 김항식, 이혜훈 3파전으로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는 오는 31일 날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에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도 홍준표 지사죠. 네. 그것도 확정된 것 같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낮에 더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구간 살펴지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정릉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도 속도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성수동 쪽으로 제속도 안 납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조금 더 간 곳에서 있었던 사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가 좀 남아 있고요. 이후로도 마포대교나 반포대교 구간으로는 구간 정체 살펴집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39번 국도 경인 지역 장수 고가차도에서 장수 나들목 쪽으로 정상 속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었죠. 그런데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이 남측이 이 무인기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날선 비판, 이건 멈출 줄 모르는데요. 네,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이 머나먼 이야기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드레스덴 그 대북 3대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뭐 거부까지 하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북쪽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예. 자신들의 체제 존엄을 좀 못 오겠다는 얘기. 예.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영유아 지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역시 그 흡수 통일이다. 네. 체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 이런 어떤 또 측면에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 실제로 보게 되면 역시 북한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았는가 싶은 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3대 제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신뢰와 비핵화를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북쪽이 신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쪽으로 북한이 나와야 되고 예.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중단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그 우리 정부의 대북 교류 중단 오이사 조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 데 대해서 북쪽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핵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잘 될 텐데요. 그렇죠. 뭐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북쪽이 예. 그 국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뭐 여전히 또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그걸 또 중요한 선대 협적을 유언을 개성하는 것이라고 또 선전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또 뭐 핵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북쪽 입장이 큰 변화 없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있어도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올 텐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이 드레스덴 제안을 이 흡수 통일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무슨 뭐 실례 말이지만 꼬투리를 잡을 만한 무슨 얘기가 있나요? 드레스덴 연설 자체만 보게 되면 예. 이전에 여러 가지 북한의 붕괴에 대한 얘기라든가 예. 어떤 그를 기초로 한 뭐 흡수통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시사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신뢰라든가 비핵화라든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북쪽이 얘기하듯이 흡수통일 논리로 바로 연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독일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드레스덴 자체가 독일에 있는 곳이고 독일은 사실은 이제 북쪽이 봤을 때는 전형적인 흡수통일의 어떤 사례죠. 진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독일 통일을 사례로 든 것이라든가 독일에 가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흡수통일 체제통합 논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점들이 네. 좀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장용석 박사님은 북한 내부 사정이 아주 정통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대응하고 하는 주축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서라고 보세요? 뭐 지금 사실은 장성택 숙청 이후에 북한 내에서 예. 어떻게 보면 조직 지도부의 세상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조직 지도부 장성택을 숙청했던 그 조직 지도부가 예. 유일적 영도 체계 구축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엘리트들을 통제하고 네. 감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네. 1차적으로는 북한 당의 어떤 조직 지도부, 예. 유율적 영도 체계 구축을 얘기하고 있는 이쪽이 주목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최룡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부의 움직임이라든가 예. 소위 좀 보수적이고 강경한 세력들이 1차적으로 좀 그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이 예. 이런 어떤 보수 세력들이 득세하는 상황, 예. 특히 조직 지도부가 득세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나름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그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거기서 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예. 있는데 이번에 소문난 잔치는 아니었지만 예. 뭐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주목해볼 부분은 있죠. 네. 뭐냐면 일단 외무상이 교체가 됐고 예. 그 앞에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예. 그동안에 대미 외교를 과거에 담당을 했었고 중국 러시아 쪽을 담당했던 외교 담당 부총리죠. 강석주 부총리가 당의 비서로 지금 올라간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 쪽의 외교 라인하고 예. 내각 쪽의 외교 라인의 교체가 좀 주목이 된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기대했던 또 예상했던 대폭의 세대 교체라든가 물갈이는 없었지만 예. 지켜볼 만한 그런 외교 라인의 교체가 일단 주목이 되고 네. 그다음에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예. 유임되는 것도 사실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경제 라인들이 그대로 유임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핵무력 건설 병진하에서 내각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까지 지금 계속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이나 이런 조치들을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변화된 부분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용해 말씀도 하셨는데 최용해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올라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성택 숙청 이후에 예. 결과적으로 최룡해를 중심으로 또 세력이 재편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율적 영도체계 구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권력에 또는 뭐 권력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중요한 한 축으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부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직함이 네. 뭐 2인자 명실공 2인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사실 굉장히 그 높은 직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그다음 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정은 다음에 가장 높은 직위들을 당 정군에서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 좀 강경파입니까? 온경파입니까? 강원으로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데 원래 직업 군인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로단체 쪽을 담당을 해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청년 동맹을 담당하면서 청년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당의 군장학을 위한 임무를 말하자면 부여받고 아마 당에 투입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록 민간인 출신이지만 결과적으로 군부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을 가능성도 이제는 좀 주목이 되는 네. 이런 측면에서 다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강경파로 분류하는 견해들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퇴진설이 나왔었는데 86살의 고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유임이 됐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사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장청의 어떤 배합, 나이 든 사람 원로들부터 해가지고 젊은 세대까지 배합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성을 기하는 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뭐 큰 실권이 있는 기구도 아니거니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만은 실권이 없는 자리라고 보면 가장 무색무취한 사람으로서 또 오히려 원로기 때문에 뭐 나이어린 김정은 전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하게 되면 뭐 유임시키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면이 있긴 있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지만은
60세 이하 대의원들이 예. 한 7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이하가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 많이 교체가 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사실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 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공식적으로 권력 승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갈이를 해왔죠. 세대 교체를 해왔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당 쪽에서는 60세 이상 당원들을 전부 명예당원으로 사실은 물러나게 만들었고 내각 쪽에서도 새로운 기술 관료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군 쪽은 뭐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4월 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의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 행군을 한 자리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어요. 이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바로 신세대 지휘관들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군 내에서도 상당 폭의 어떤 세대 교체 물갈이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뭐 태양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절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4차 핵실험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는데 다만 앞에 좀 조건들이 여전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여전히 걸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발하면 이게 도발이라는 게 이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인권 문제 관련돼서도 뭐 유엔 차원에서 그 진짜 사법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라고 그랬었는데 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이라는 조건들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세 자체가 여전히 긴장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북쪽이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시 핵실험이 가져올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과 중국 간의 협의 또 중국과 미국 간의 협의 한미일 간의 협의 이 전반적인 협의 자체가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비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북쪽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거나 또 미국 쪽에서 경공 제재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제재 압박이 강화되는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대화 자체는 재개되지 않는 국면이 지속되면 뭐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우려가 상당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막상 4차 핵실험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을까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북쪽 입장에서도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할수록 사실은 기술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북한의 노림수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yes or no 질문 기억하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있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562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이젠 기념곡으로 지정돼야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890님은 반대로 노라고 적으셨네요. 부르고 싶은 사람들만 부르면 되죠. 지정곡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0945, 휴대전화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강준의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화재가 발생하기 사흘 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이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일이죠. 한 장애인이 집에 난 불을 피하지 못하고 화상을 입지 않았었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상황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오전 11시에 서울 성동구에 하는 장애인 사회생활 체험홈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요. 네. 화재로 크게 다친 사건인데요. 네. 집 주인이 화재를 곧바로 감지하고 이 자동 센서였기 때문에 화재로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보고 연기가 쏙하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분은 언어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탈출을 하지 못했죠. 결국 119 대원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이미 크게 다치신 상태여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주인이 그 발견을 하고 또 문이 열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119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됐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에서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습니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분인데요. 예. 이분은 86년도에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고요. 90년도부터 바로 지난해 연말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시설에서 나와서 일단 임시 거처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잠시 살았는데 바로 옆방에는 장애인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일요일이니까 외출을 하신 거죠. 예. 혼자 계시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도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2012년 10월 26일에도 김주영 씨가 이분은 장애 1급이어서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용하고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화재 때 대피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화재가 난 송국현 씨는 장애 등급이 3급이어서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예.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방금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이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나요? 뭐 간단한 조건입니다.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만 신청 자격이 있고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서비스 필요도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건 신청 자격은 1, 2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 송국현 씨는 상식적으로도 불이 났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문이 열렸는데 탈출을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인데도 어이없게 3급으로 판정이 나서 사실 완전 방치 상태, 활동 지원 제도는 신청할 자격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러면 3급으로 지정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3급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3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도인데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활동지원 제도는 별도의 서비스 적격성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급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가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장애 등급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 등급 폐지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장애 등급 폐지는 이미 정부에서도 약속은 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거 왜 빨리빨리 안 합니까 그런 걸?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간접적인 즉 감면 할인 제도와 같은 복지 제도가 먼저 시작이 됐다가 이런 활동 지원 제도처럼 개인에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장애 등급제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예산 확대 계획이 없다 보니 장애 등급제 폐지는 맨날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랬군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지난 3월 28일에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또 말을 했는데요. 장애등급제는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지금 당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비스 판정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산의 확대와 개인에게 맞는 개인별 지원 체계의 수립 없으면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언제까지나 빈 공약 혹은 조삼모사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이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송파 세모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긴급복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가장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 사실 저희는 활동지원 제도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의 옆에 신변을 보조하는 도우미만 있었으면 불이 났어도 금방 끄던가 아니면 탈출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구조를 요청하던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폐지했다고 한다면 정말 긴급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장애인운동단체 정책실장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과연 필요할지요. 국회의원 한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그 이 참 안타까운 사건,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이 장애 등급이 문제가 있다. 이거 일본에서 수입해온 건데 말이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제도 계속 쓸 거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장애인 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등급에 맞춰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 등급이라는 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거든요. 아, 그게 자의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1, 2, 3, 4, 5 등급하고 네. 지체장애인의 1, 2, 3, 4, 5 등급이 어느 수준에서 이게 그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그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랍 신화에 보면 그 사람의 키에 침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에 사람의 키를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장애 등급제가 꼭 그런 거죠. 장애 등급에 맞춰서 장애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네. 장애에 따른 아주 맞춤형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춰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뭐 쟁쟁하는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여기 의원님도 물론이지만 무슨 정몽준, 안철수 뭐 여러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국회에서 빨리 안 합니까? 이게 지금 그 하자고 굉장히 오래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돼요? 이게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는 사실 그 지난 그 대선 때도 문제가 돼서 박근혜 후보도 물론 약속을 하셨었고 또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그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국민 제안 1호로 그때 설정을 하고 이게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복지제도를 그 짜게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 적용에서는 오히려 자꾸만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빨리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국회에 의리하시는 그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좀 상의를 해보시죠. 이게 야당 정치인이 이걸 참 장애를 높이기가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참 웃을 일이 아닌데요. 저번에 이제 송파 세모녀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왜 이 긴급 복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요즘 그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때요? 이건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요, 이제 긴급복지제도는 이제 갑자기 위기 상황에 빠진 가게를 그 속도감 있게 빨리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사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실제 신청을 해서 받는 일이 굉장히 적고요. 좀 전에 제가 엄격하게 그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그 예산 집행률이 87%였어요. 예산도 다 집행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78%, 그 다음에는 59%, 그러더니 작년, 그러니까 2013년에는 55%로 이게 날이 갈수록 집행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엄격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또 깎여요. 왜냐하면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또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한길 대표가 요거 합당 1호 법안으로 이제 그 제출을 한 게 바로 이 긴급복지제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지자체에 그 상당한 자율성을 주자. 기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긴급복지제도는 아무리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현장에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법을 내놓고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모녀법이라고
네. 묶어서 3개의 네.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새모녀법은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거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심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법안 소위를 하면서 예. 기초생활보장법, 긴급구호법 이런 거를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 법안으로 그때 합당을 하시면서 이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새모녀법이 좀 심의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뭐 또 파행을 거듭하고 그렇게 해서 4월 국회에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의견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긴급구호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웬만큼 진행이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낙관하시네요. 네. 4월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4월 임시국회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하셔야죠. 임시국회 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번 사건 문제도 그렇지만 그 하루가 사실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국회 조용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는 이제 기초연금법 이제 문제인데요. 기초연금법은 사실 야당에서 지금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대안 제시를 하기 시작한 지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이 이게 정말 노인들께 돈을 드리는 게 급한지 자기들의 제안한 제도를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게 급한지 이거를 새누리당이 지금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이제 무슨 야당이 복지법안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융통성을 보이면서 최대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걱정이고요. 근데 이제 기초생보나 이 긴급구호는 비교적 그래도 좀 상황이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제 또 걸리지 않습니다. 맞물려 가지고.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그거 통과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반드시 걸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